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올해 들어 첫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모레에는 0.25%포인트를 올리는 베이비 스텝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은 다음 FOMC 회의가 열리는 3월에 0.25%포인트를 한 번 더 올리고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호주 서부에서 소형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캡슐이 운송 과정에서 사라지고 말아 이 방사능 누출 위험으로 호주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FOMC 회의를 앞두고 모든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의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첫 FOMC가 이제 내일 1월 31일 1월 마지막 날 시작돼서 모레 2월 1일 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1일 날 발표가 되겠는데요. 금리 인상이 시장은 뭐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고 뭐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한다. 즉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는 건데 각종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둔화하고 있다는 게 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관련 있는 그 모든 지표들이 다 지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이제는 금리 인상을 더욱더 금리 인상폭을 이제 낮추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확실하냐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 여기서 페드워치라는 건 이제 연방 준비제도를 지켜본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페드워치가 항상 그 연방 준비제도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근데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번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98.9%입니다. 98.9%. 그러니까 100%라고 할 수 없다 보니까 거의 100%라고 봐도 되겠죠. 거의 뭐 이렇게 높은 전망치가 나오는 거는 참 보기 드문데요. 그래서 뭐 0.25%포인트 인상은 이제 뭐 기정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나아가서 그러면은 금리 인상은 이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 물론 예측이잖아요. 네네. 미래에 일어날 예측이고 미래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흐름을 감안한다면 네. 한 번 정도 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월 FOMC고요. 2월엔 없고 3월에 이제 FOMC가 있는데 3월에 한 번 더 0.25%포인트를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0.25%, 3월에 그 다음에 열리는 3월 FOMC 때 0.25%포인트. 그 정도 올리면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난다. 이게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의 예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각종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좀 둔화가 되고 네. 있고 말이죠. 이 분위기상으로는 금리 인상을 멈출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상황인데 왜 한 번 더 금리를 네. 인상하는 걸라고 그렇죠. 지금 뭐 0.25%포인트 올리고 그냥 뭐 거기서 이제 동결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3월에 한 번 더 0.25%포인트를 올린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은 현재 기준금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4.25에서 4.5%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0.25%포인트가 인상이 되면 연 4.5에서 4.75%포인트 사이로 75% 사이로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각종 이제 지금 그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지만 4.5에서 4.75% 사이에서 동결하기에는 뭔가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당수 주요 전문가들이 연방준비제도가 5% 정도에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5% 정도 되는 선에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지금 4.5에서 4.75% 기준금리라고 하면 5%라기보다는 4%와 5% 중간 정도라는 딱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금리 인상을 멈추기에는 조금 낫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각종 지표 같은 게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뭐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 2%까지 내려오려면 아직도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올려서 4.75에서 5% 사이 정도는 돼야 연 5%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연준이 생각하는 현재 기준금리로서 적정한 수준의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동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도 3월 FOMC에서 4.75에서 5% 사이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84.7% 굉장히 높죠. 84.7%로 예측해서 아마 이번에 0.25%포인트 그리고 3월에 0.25%포인트 이렇게 인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동결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장의 관심은 언제쯤에 금리를 내릴 것이냐에 쏠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0.25% 이번하고 3월에 올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동결에 간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이건 뭐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뭐 연방준비제도가 그걸 거스를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 기정사실이고 이제 관심은 그래서 얼마 올리냐 또는 뭐 3월 이후에 금리 동결이냐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건 너무나 모두가 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관심은 언제 금리를 내릴 거냐, 금리 인하로 갈 거냐 여기에 이제 관심인데 3월 이후에 3월 FOMC에 이제 0.25% 포인트 올리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3월 이후에 당분간은 연준이 관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시카고 그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는 5월 FOMC, 6월 FOMC, 7월 FOMC 그리고 8월은 없죠. 9월 FOMC 이렇게 네 번의 FOMC에서 동결될 확률을 50% 이상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FOMC 이후로 그 다음 열리는 네 번의 FOMC가 5월, 6월, 7월, 9월에 열리는데 이 네 번의 FOMC에서 동결될 것이다. 금리 인상은 없고 그렇다고 금리 인하로 가지도 않고 그냥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50% 이상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페드워치는 11월 FOMC에서 0.25%포인트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을 34.3%로 꼽았는데 동결 32.7%, 인상 12%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하와 동결이 비슷하죠. 34.3%, 32.7%. 그러니까 11월 FOMC에서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마도 올 중반 그리고 가을까지는 동결하고 가을을 지나면서 이제 금리 인하로 갈 것으로. 그러니까 올해 안에 금리가 이제 인하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보다 오히려 연준의 메시지에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0.25%포인트 올린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뭐 전문가건 비전문가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사실 관심이 없고요. 이제는 연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FOMC를 끝나면서 항상 메시지를 내놓잖아요. 이번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과연 금리 동결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또 금리 인하로 가는 지금 당장 인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동안 급격한 금리 인상이 미국의 노동 수요, 소비,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둔화시켰는지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많이 내려가고 노동 수요와 소비도 내려가서 이제는 경기를 더 이상 이렇게 침체로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으면 동결시키고 동결해서도 안 되면 이제 금리 인하로 가야죠. 그게 이제 연준의 수순인데 그런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그게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수요, 소비 등의 둔화 정도를 가늠할 논의에 들어간다. 그런 메시지를 내놓는 게 곧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제 수요일 날 그 금리 인상 발표하면서 나올 메시지에서 과연 주요 경제 지표 둔화 정도를 이제 가늠해 보겠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냈다는 그런 이제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호주에서는요. 방사성 물질이 사라져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난리가 났어요. 호주 서부에서 방사성 물질이 든 소형 캡슐이 운송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누출 가능성 때문에 호주 당국이 대대적인 지금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난 주말에 벌어졌습니다. 28일 토요일 방사성 물질 들어있는 캡슐이 사라진 건데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뉴먼에서 1,400km 떨어진 퍼스로 운송되던 중에 사라진 겁니다. 이 해당 캡슐 안에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이 소량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방사선 물질이 들어있는 캡슐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작아요. 사라진 캡슐이 얼마나 작냐면 지름이 6mm, 높이가 8mm. 아주 작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크면은 어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떨어져도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은색의 원형 캡슐인데 너무 작다 보니까 찾는데 지금 애로가 있다고 그럽니다. 원래 뉴먼에 있는 한 광산에서 채굴 작업에 사용되던 방사선 측정기 안에 들어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측정기가 지난 10일 수리를 위해서 포장돼서 서남부 도시인 펄스 북동쪽 교외 지역으로 보내졌는데 이 측정기가 들어있는 소포가 나흘 뒤 16일 날 펄스 수리 공장 창고에 도착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창고에서 이걸 바로 꺼내본 게 아니라 한참 지나서 거의 열흘이 지나서 25일 이 소포를 열었는데 그때 측정기 나사가 풀린 채 분해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측정기 안에 있어야 할 은색 캡슐이 사라진 상태였다는 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호주가 난리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우연히 그냥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고의로 빼돌린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냥 훔쳐간 건지 뭐 파괴된 게 있나요? 근데 지금 호주에서는 우연히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연히요? 네. 근데 왜냐하면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캡슐을 가져가다 뭐 할 게 있나요? 이게 굉장히 작은 건데 네네. 이게 그래서 이 호주 경찰은 이거는 훔쳐가거나 뭐 가져갈 아무런 실익이 없다. 왜냐하면 이걸 잡는 순간에 잡는 사람은 전부 다 방사능에 오염이 되고 물론 이걸 처음부터 가져갈 목적이었다면 뭐 장비를 다 갖추고 네. 뭐 보호 장비를 갖추고 하긴 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별로 실익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은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빼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소포가 트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캡슐이 자연적으로 이탈해서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그래요. 지금 호주 경찰은. 예. 앤드류 로버트슨 박사, 이 호주 보건당국 책임자인데 트럭 운행 중에 진동이 발생했을 때 보통 차들이 길을 달리다 보면 울퉁불퉁하니까 덜컹덜컹 하잖아요. 예. 그때 이게 이탈한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름이 1cm도 안 돼요. 뭐 지름 6mm, 높이 8mm. 자세히 봐야지 안 그러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정도니까 조금 울퉁불퉁한데 이렇게 차가 퉁퉁 튕길 때 이게 툭 튀어나왔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트럭이 흔들릴 때 측정기가 열리면서 그 안에 있던 캡슐이 빠졌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다만 이제 이 앤드류 로버트슨 박사도 측정기가 이렇게 스스로 분해되는 스스로 막 이렇게 열리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이 빠져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소량이라고는 하지만 방사성이 들어있는 물질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네. 호주 당국은 호주인들의 방사능 누출 가능성을 지금 크게 우려하고 있어요. 이 캡슐에 가까이 있거나 만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그런 위험이 높다고 아이고, 그럽니다. 네. 호주 당국 설명을 들어보면요. 캡슐 반경 1m 이내에 1시간을 있으면 엑스레이를 계속 10번 받는 정도 방사선에 노출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작잖아요. 예.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니까 모르고 1시간 정도 이 캡슐이 있는 곳 1m 이내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방사선에 피폭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일반인이라면 최소한 5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호주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캡슐을 만졌다면 즉각 병원을 방문해서 방사능 물질을 만졌다고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앤드류 로버트슨 박사도 이 물질에 매우 가까이 있거나 직접 만지면 방사성 위험이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화상을 입는 것을 포함해서 건강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무섭네요. 이게 글쎄 말입니다. 지름 6mm, 높이 8mm의 캡슐 안에 있는 그 안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방사능도
이렇게 위험하다 하니까 정말 이 핵무기 같은 게 한번 터지면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호주 당국은 현재 위치 정보 시스템 GPS 데이터로 정확한 이동 경로와 정차 위치 등을 확인해서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트럭이 갔던 길 거기서 정차했던 거 다 지금 뒤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긴 한데. 이동 거리가 1,400km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쉬운 일은 절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게 아주 작은 예. 아주 작은 거니까 극소량이어서 근처에만 가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데 차라리 어디 사막 같은 데 버려져 있으면 다행인데요. 이게 어디 도시나 이런 데 있으면 참 큰일인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